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김덕호 한의학 박사님의 글을 바탕으로 반복 유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사실 힘들어하시는 문제인데요. 이 글에서 어떤 핵심 정보들을 저희가 얻어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맞습니다. 이 반복 유산이라는 게 신체적으로도 물론 힘들지만 정서적으로도 정말 큰 어려움을 주거든요. 오늘 이 글이 제시하는 반복 유산의 정의, 또 원인에 대한 설명들, 그리고 한의학적인 시각까지 좀 꼼꼼히 짚어보면서 청취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우선 자연유산,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명확히 하고 가죠. 임신 20주 이전에 혹은 태아 무게가 500g 미만일 때, 이때 임신이 자연적으로 종결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. 네. 임상적으로 확인된 임신의 한 12%에서 15% 정도 여기서 발생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좀 흔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인지되지 않은 경우까지 생각하면 사실 더 많다고 봐야 하고요. 아, 그렇군요. 가장 흔한 원인은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고 또 산모 나이가 많을수록 확률이 좀 올라간다고 하고요. 자, 그럼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다른 걸까요? 보통 이제 3번 이상 자연유산을 겪으시는 경우를 반복유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. 통계적으로 보면 3번 연속 유산할 확률은 한 0.34% 정도?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아, 네. 굉장히 낮네요. 네. 그런데 실제로는 약 1% 정도의 여성분들이 이걸 경험하신다는 거예요. 이 차이가 뭘 의미하냐면 단순한 우연 이상의 어떤 다른 요인들이 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. 이런 걸 시사하는 거죠. 아하, 그래서 원인을 찾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군요. 특정 조건에서는 좀 조기에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그 원인으로 들어가서 이 글에서는 크게 유전적인 문제하고 또 자궁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데요. 유전적 요인부터 보면 부부 중 한쪽의 염색체 구조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걸 균형전이라고 하던데 이게 가장 흔하다고 하네요. 네, 맞아요. 로버트소니안 전이나 상호전이 같은 유형들이 있죠. 근데 흥미로운 건 부모 본인은 아무 증상 없이 완전히 건강한데 그 수정 과정에서 염색체 불균형을 만들어서 유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같아요. 그렇죠. 겉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. 네.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자궁 자체의 해부학적 문제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. 선천적으로 자궁 안에 벽 같은 칸막이가 있는 사이막 자궁 같은 기형은 유산율이 무려 65%나 된다고 하는데요. 그래도 이건 수술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이 되고요. 아, 65%면 정말 높네요. 네. 그리고 후천적인 문제로는 자궁 점막 아래에 생기는 근종, 점막하 근종이 혈액순환을 좀 방해할 수 있다는 점. 또 과거에 소파 수술 같은 걸 받고 나서 자궁 내부가 이렇게 좀 들러붙는 자궁 내 유착. 이것도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아, 유착 문제도 있군요. 다만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은 그 근종 수술의 경우에요. 단순히 유산을 예방하겠다는 목적만으로 수술을 결정하는 건 좀 신중해야 한다. 그리고 수술로 인해서 또 유착이 생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 이런 지적도 있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치료의 이득과 위험 사이에서 잘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균형이 중요하죠. 자, 그럼 이제 이 글에서 설명하는 한의학적 접근법으로 넘어가 볼까요? 보니까 한약이랑 침치료를 주로 활용하는데 임신 전에는 어혈, 그러니까 몸속에 좀 불필요한 노폐물이나 정체된 피 이런 걸 없애는 데 집중하고요. 네, 어혈 제거를 우선시하죠. 그리고 그 후에는 개인 상태에 따라서 피를 보충하는 보혈이나 신장 기능을 돕는 보신, 이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해요. 구체적인 처방 예시로 계지복용환이라든가 안태이천탕 이런 이름도 보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그 안테이천탕의 경우에는 동물 실험 결과도 소개되어 있는데요. 이게 호르몬 수치 변화를 유도해서 난소 기능을 좀 좋게 하고 임신 유지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오, 동물 실험 결과도 있군요. 네. 그리고 침 치료에서는 배꼽 아래에 있는 관원이라는 혈자리가 자주 활용되었다고 하고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글에서도 강조하듯이 결국엔 개인의 체질이나 증상에 딱 맞춘 치료, 그러니까 변증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. 아, 맞춤 치료가 핵심이군요. 그렇죠. 물론 이런 한의학적 치료법들의 효과나 안정성을 더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
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고요. 이는 결국 뭐랄까 개인 맞춤형 관리와 전문가와의 상담라는 더 큰 틀에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죠.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도 중요하다고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김덕호 박사님의 글을 통해서 반복 유산의 정의부터 그 빈도, 또 주요 원인으로 제시된 유전적 해부학적 문제들,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. 자, 그럼 이 정보들이 지금 이 문제로 좀 고민하고 계실 청취자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 글이 잘 보여주듯이 반복 유산은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. 한의학적 접근을 포함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좀 탐색해 볼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반드시 전문가와 좀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글은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.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 글에서도 보면 생물학적인 요인들하고 함께 정서적인 안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요. 우리가 현재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들 그 이상으로 건강한 임신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몸은 서로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을까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